안녕하십니까. 송철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 양식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학술 대회도 그 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새로운 그 방식에 익숙하지 못해서 아마 진행하는 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원고를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불규칙 활용과 파생어 형성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한국어의 파생어 형성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져오면서 준말과 언어의 화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파생어 형성, 불규칙 활용, 준말, 언어의 화석 이런 주제들을 각각 다룰 때에는 이들이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었는데 불규칙 활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다 보니까 이 파생어 형성이나 준말, 언어의 화석도 불규칙 활용과 부분적으로는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의 공부와 연구를 반성하는 의미도 담아서 이 불규칙 활용과 관련된 몇몇 기본적인 문제들과 준말, 언어의 화석, 파생어 형성이 불규칙 활용과 관련되는 측면을 몇 가지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어 불규칙 활용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했습니다만 불규칙 활용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기본적인 몇몇 용어의 개념에서부터 세부적으로는 논의거리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는 어미가 발달해서 하나의 어간에 여러 개의 어미가 결합되기 때문에 활용의 개념이나 불규칙 활용의 개념을 한국어에 알맞게 정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불규칙 활용과 관련한 필자의 공부는 공부의 이론적 기반은 구조기술 언어학과 생성이론, 즉 생성의문론과 생성형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구조기술 언어학과 생성이론의 개념들을 혼동했거나 양쪽의 개념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며 가장 기초적인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또한 불규칙 활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한국어의 특성을 북학시켰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이 불규칙 활용, 불규칙 용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진부한 그런 주제들이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이 불규칙 활용을 연구하려다 보니까 이런 그 용어들의 개념이 그렇게 명확한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활용과 불규칙 활용의 개념이 숨이 상응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용어들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는 구조기술 언어학적 관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성 이론적 관점에서 하는 것인지를 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저 자신도 어떤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이론을 혼동하거나 섞어서 하는 바람에 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구조기술 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런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활용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냥 대부분 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시를 해보았는데 대개는 한마디로 말해서 활용을 어미 변화 또는 어형 변화 이런 식으로 인식들을 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에서 활용을 어미 변화나 어형 변화 정도로만 정의를 해서는 이 불규칙 활용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즉 활용을 어미 변화나 어형 변화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면 불규칙 활용은 그 어미 변화나 어형 변화가
불규칙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는데 어미 변화나 어형 변화 그 자체가 불규칙한 경우는 없다고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어미 변화나 어형 변화는 불완전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불규칙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럼 불규칙 활용까지를 염두에 두고서 활용이라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나름대로는 이미 많이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활용의 개념에서 중요한 또 활용의 개념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활용이라는 것이 형태론적 절차라는 것, 그 다음에 활용이라는 것이 공식적 현상이라는 것, 또 어간의 어미가 결합해서 자립적인 어형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것, 또 한국에서는 하나의 어간에 여러 개의 어미가 결합할 수 있다는 것, 또 하나의 용언에 대해서 매우 많은 활용형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활용이 만약 형태론적 절차라고 한다면 활용에서는 어미 통사적 기능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유의해서 활용의 개념을 정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활용을 정의해 본다면 어간에 하나 이상의 어미가 결합해서 한 단어의 여러 자립적인 어형을 형성하는 일 또는 형성하는 형태적 절차 이런 정도로 내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이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한국어의 특성을 생각해 본다면 그 활용의 개념을 이런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활용의 개념 속에 어간의 어미가 결합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니까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면 물론 이제 교체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교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어간이나 어미가 다 교체를 하지 않거나 둘 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체가 모두 다 규칙적이면 규칙 활용이 되는 것이고, 어간이나 어미 중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불규칙적인 교체를 한다면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이라 불규칙 활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또 유의해야 될 것은 이미 몇몇 군데에서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불규칙 용언이라고 해서 그 불규칙 용언의 활용이 모두 다 불규칙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컨대 돕다의 활용형들을 두 부류로 나누면 가 부류와 나 부류로 나눠볼 수 있을 터인데 이 가 부류의 활용은 규칙 활용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부분만이 이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따라서 돕다라는 동사가 불규칙 동사라고 하더라도 이 돕다의 모든 활용이 불규칙한 것이 아니고 그 활용 중 일부만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이다라는 점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불규칙 활용이란 활용에서 어간이나 어미 또는 그 둘 다가 불규칙 교체를 보이는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불규칙 용어는 활용에서 어간이나 어미 또는 그 둘 다가 불규칙 교체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 용언이다. 경우가 있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결국 그 용언의 활용 전체가 불규칙한 것이 아니고 그 용언의 일부가 불규칙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불규칙 용언에 대한 정의에서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낸 경우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그 수정해서 개념을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활용과 불규칙 활용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어의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 두세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간에 여러 개의 어미가 결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 여러 개의 어미가 어간에 결합될 때 한꺼번에 다 같이 결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간에 어미 1이 결합되고 이어서 어미 2가 결합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결합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대체로는 3-2와 같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만 반드시 3-2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활용형 중에서 하나 또는 이제 몇 개만이 불규칙 활용형일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다 같은 경우 용언 어간이 니을인 경우에 부호, 부마, 부온이, 부업고 이런 활용형들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의문문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규칙 교체를 보이는 것이고 불규칙 활용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몇 개의 활용형에서만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불규칙 용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좀 4개만 들었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불규칙 활용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동사는 불규칙 용언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니을 어간 발음이 니을인 경우에 그 니을이 탈락되는 여러 가지 경우 중에서 상당 부분은 동기관적 이화작용이라든지 음절 구조 제약이라는 이 음론적인 과정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만 부호, 보마 이런 활용형에서의 니을 탈락은 음론적으로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 니을 불규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특이한 경우는 게시다, 주무시다 같은 경우입니다. 계시다, 주무시다는 대체로 규칙적인 활용을 하는데 계세요, 주무세요에서는 이제 불규칙 활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활용형에서만 이런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전통 문법에서 거라 변칙이라든가 너라 변칙, 특히 너라 변칙을 설정했던 것을 생각하면 하나의 활용형이라도 불규칙한 경우가 있으면 불규칙 용언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수많은 활용형 중에서 딱 하나가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것을 이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기는 약간 망설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서는 예컨대 오세요와 같은 활용의 경우에 이 오세요는 또 불규칙 활용형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은연중에 한국어 형태론에서는 한국어 형태론에서 불규칙 활용을 이야기할 때는 대체로 어간과 첫 번째 어미가 결합되는 과정에서의 어간이나 어미의 그 교체만 문제를 삼았지 두 번째 이하의 그 어미들이 서로 결합될 때에 나타나는 그 교체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많은 여러 개의 어미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는 아마 영어라든가 구미 언어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 앞에서 내렸던 활용이라는 정의도 사실은 좀 더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불규칙 활용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생성 이론적 관점에서 앞에서 말한 그런 용어들의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생성 이론에 오면 초기 생성 이론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형태론이라는 분야가 없어서 구조기술 언어학에서 형태소 교체라고 했던 문제들을 의문론이 떠맡게 되었는데 이 생성 의문론에서의 이 태도는 기본형이라든가 표면 이형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저형과 표면형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기저형이라는 것은 기본형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생성 이론적 관점에 서게 되면 구조기술 언어학에서 불규칙적 교체라고 했던 그런 교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저형에서 표면형이 도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문 규칙에 의해서만 기저형에서 표면형이 도출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문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교체라는 것은 생성 이론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조기술 언어학 쪽에서 불규칙이라고 했던 그런 문제를 생성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생성 의문론 쪽에서 이 불규칙의 문제를 하려는 세 가지 방안이 차례대로 등장을 했습니다. 기저형을 아주 추상적으로 잡고 실체하는지 어쩐지를 하는지가 검증되지 않은 의문규칙까지 설정을 해서 불규칙이라고 했던 것을 마치 규칙으로 설명하는 방법이죠. 추상 의문론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저형을 복수형 또는 복합형으로, 복합기저형으로 설정을 해서 설명하는 방법인데, 대체로는 이제 구체 의문론적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어학 쪽에서는 대체로 이 두 번째 방안이 일반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져 왔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로 최근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소위 불규칙 활용형이라고 했던 것들이 모두 다 어휘부에 등재된다고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 두 번째 방안이 주로 그래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각각 다 이제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우선 이제 4-1의 관점에 서면, 즉 기저형을 추상적으로 잡는 그런 그 관점에 서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그래서 그 4-1의 관점에서 불규칙을 규칙으로 설명하라고 했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1의 관점에 서면 구조기술 은학 쪽에서 불규칙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규칙 활용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그 불규칙 활용형은 남게 되는 셈인데, 예컨대 오다의 활용형 오노라라든지, 불다의 활용형 부마라든지, 계시다의 활용형 계세요, 이런 것들까지를 기저형을 추상적으로 잡아서 설명하려고 했던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특수한 몇 개의 불규칙 활용형은 어떻게 해도 이제 불규칙 활용형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이제 불규칙 활용형으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불규칙 활용의 개념이 대략 공식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활용형을 가지는 활용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고, 불규칙 용어는 공식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활용형을 가지는 용어이다, 이렇게 이제 불규칙 용어의 개념을 좀 바꿔서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 관점에 서더라도 이제 과거의 불규칙 활용은 거의 다 사라지지요. 기저형을 둘로 잡아서 모든 활용형들이 공식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니까, 그래서 돕다를 예를 든다면 돕고라는 활용형은 기저형 중에서, 기저 이형태 중에서 돕이라는 이형태에 고가 결합되어서 형성되는 것이고, 도와라는 활용형은 그 이형태 중에서 도W, 여기 이제 도우로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건 여기서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차치하고 그냥 도W에 아가 결합되어서 형성되는 활용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돕고라는 활용형과 도와라는 활용형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돕고와 도와는 다 같이 공식적으로 형성되는 활용형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 서면 구조기술 은학에서 불규칙이라고 했던 대부분의 것들이 규칙 활용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돕다 같은 이제 동사의 경우는 어간이 단일 기저형이 아니고 복수 기저형 또는 복합 기저형으로 설정되어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어간의 기저형이 복수 기저형이나 복합 기저형으로 설정된다는 것은 그 활용형을 형성하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어간의 기저형이 복수라든가 복합 형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불규칙 활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4-2의 관점에 섰을 때 예컨대 불규칙이라는 것은 그 어간의 기저형이 복수 기저형이나 복합 기저형으로 뭐 설정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복합 기저형을 설정하면 이 돕다 같은 경우도 규칙 활용을 하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2 관점에서더라도 앞에서 얘기했던 오노라라든지 부마 같은 것들은 역시 불규칙 활용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규칙 활용이나 불규칙 용언에 대한 개념 정의는 바뀔 것이 없겠습니다. 이제 4-3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이제 불규칙 활용형이라고 했던 것들이 어휘부에 등재가 되는 셈이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저형을 복수형으로 잡는다든지 이제 기저형을 복합기저형으로 잡는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모두 다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다만 이제 이 불규칙 활용형이라고 했던 것이 어휘부에 등재된다고 한다면 공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불규칙 활용이라고 했던 것이 다시 불규칙으로 복귀하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활용이라든가 불규칙 활용, 불규칙 용언에 대한 개념 규정이 구조 기술원학적 관점에 서느냐, 생성 이론적 관점에 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별해서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경에서의 불규칙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문법에서 이 고경에서의 불규칙은 별로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 활용을 검토하면서 고경에서는 불규칙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인데, 아시는 것처럼 고경에서도 불규칙이 전혀 없지는 않고 특수한 몇 개의 예가 불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고경에서의 불규칙은 현대 한국의 경우에 고경에서의 불규칙은 활용에서의 불규칙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에서의 불규칙과 고경에서의 불규칙이 이렇게 상당히 다른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떠오르는 것은 활용어가는 비자립적이고 고경어가는 자립적이다라는 것이 떠오르긴 합니다만 15세기 한국어에 가면 거기에서는 활용과 고경에서 이 불규칙에 관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그걸 생각하면 15세기에서는 활용과 고경에서 이 불규칙에 관한 별 차이가 없다가 현대 한국어에 와서는 왜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지, 이것이 그 어간이 자립적이냐 또는 비자립적이냐라는 것만으로 모두 다 설명이 되는 것인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15세기 이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고경과 활용이 어땠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만 어느 정도 해답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을까,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불규칙 활용과 준말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준말이 불규칙 활용과 어떻게 관련이 될까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이 준말을, 특히 이제 준말의 형성은 불규칙 활용을 발생시키는 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의 발생과 이 준말이 밀접히 관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말 형성에 의해서 발생한 불규칙, 현대 한국에서는 히읗 불규칙이라든가 어불규칙 같은 것이 이 준말 형성과 관련해서 발생한 불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다가 여불규칙이었다가 오늘날의 구어에서는 거의 아불규칙, 이것도 애불규칙이라고도 합니다만, 불규칙 성격이 달라지게 된 것도 결국은 이 준말 형성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준말 형성은 대체로 이제 활용형별로 이제 처음에는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활용형별로 차례차례 이루어지게 되는 이 준말 형성이 어느 시기에 가면 어떤 그 준말이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제 그렇다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저는 이제 그렇다의 활용형으로서 그렇소나 그렇습니다와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 준말이 독자적인 단어의 자격을 획득하는 시기다,
대적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소나 그렇습니다는 그러하오로부터 준말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도 없고, 또 그렇습니다는 그러합니다로부터 준말 형성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소와 그렇습니다는 그렇다라는 준말의 어간 그렇으로부터 직접 형성되는 활용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소나 그렇습니다와 같은 그 활용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렇다가 독자적인 그런 단어의 지위를 획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대 국어에 디다의 준말로서 딛다가 있고 가지다의 준말로서 갖다가 있는데, 이 딛다와 갖다도 각각 딛는다, 딛습니다, 갖는다, 갖습니다와 같은 활용형들이 나타났으니까 독자적인 단어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독자적인 단어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패러다임을, 활용의 패러다임을 가지게 되니까 딛다와 갖다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 어문 교범에서는 딛다와 갖다가 활용형별로 준말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관점에서는 딛다나 갖다가 현대 한국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단어의 지위를 획득했고 나름의 패러다임을 가지면서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간 발음이 외인 동사들, 이 외의 발음이 동요를 하면서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컨대 되다의 활용이 5-4와 같이 만약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5-4와 같은 활용의 양상은 역시 불규칙 활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이 경우에 되다가 불규칙 활용이 된 것은 역시 준말 형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 발생한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준말 형성이 불규칙 활용의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불규칙 활용과 화석의 문제를 간단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불규칙 활용형을 화석형으로 보려는 이제 어휘부에 등재된다고 보는 입장들이 대체로 이제 불규칙 활용형을 화석형으로 보려는 견해인데, 이 그 활용형을 화석형으로 보려면 구조기술언어학적 관점에 서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조기술언어학적 관점에서는 이 불규칙 활용형이라고 하는 것들도 모두 다 공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데, 화석형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규칙 활용형이라고 했던 것들이 공식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구조기술언어학적 관점에서는 이 불규칙 활용형들을 화석형이라고 할 수가 없겠다. 또 생성문론적인 관점에서라고 하더라도 어간의 기저형을 복수기저형이나 복합기저형으로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이 활용형들을, 소위 이제 불규칙 활용형이라고 했던 활용형들을 화석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 복수기저형이나 복합기저형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불규칙 활용형이라고 했던 것들도 공식적으로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불규칙 활용형이라고 했던 것들을 화석형으로 보려고 한다면 그러한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은 이 복수기저형, 복합기저형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저형을 복수기저형이나 복합기저형으로 설정하려는 입장을 부정해야만 이 소위 불규칙 활용형이라고 했던 것들을 화석형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불규칙 활용형이 화석형이라고 받아들이더라도 몇 가지 이제 문제는 있는데, 예컨대 그 불규칙 활용형들이 6-1과 같이 하나의 덩어리로 분석되지 않은 채로 어휘부에 등재되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6-2처럼 어간과 어미로 어느 정도 분석은 되어서 어휘에 등재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또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불규칙 활용형을 그 화석형으로 보려는 입장들은 대체로 6-1을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만약 6-1과 같은 모습으로 불규칙 활용형들이 어휘에 등재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이제 한두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예컨대 흥미롭다와 같이 새롭게 형성된 불규칙 용언의 활용형들, 즉 흥미로우니 흥미로워와 같은 활용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6-1과 같은 모습으로 어휘에 등재된다고 하면 이것들로부터는 이 활용형의 어떤 틀, 유추의 틀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새로 형성된 흥미롭다라는 단어의 활용형, 흥미로우니 흥미로워라는 활용형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6-1과 같은 모습으로 어휘에 등재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어휘에 등재되기 때문에 분석되지 않은 채로 등재된다고 보면 예컨대 돕다의 활용이 돕고 돕겠네, 도우니 도우면 이와 같이 활용을 하다가 일부 방언에서 도우고 도우겠네, 도우니 도우면과 같이 변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또 설명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불규칙 활용형을 어휘부에 등재시킨다고 했을 때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돕다의 경우 도우시고와 같은 활용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불규칙 활용형에 가깝긴 합니다만은, 문제는 도우시까지는 화석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어미가 자유롭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도우시고 도우시니 도우셔서 이런 것들까지를 전체가 다 어휘에 등재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것을 너무 어휘부로 보내버리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규칙적인 활용형을 화석형으로 보아서 어휘에 등재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도 역시 몇 가지 문제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불규칙 활용과 파생어 형성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규칙 활용과 파생어 형성을 관련시켜서 논의한 경우도 아직은 거의 없지 않나 싶은데요. 구조기술 언어학적 관점에서면 역시 이 불규칙 활용과 파생어 형성 사이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생성 이론의 관점에서 서면 이 불규칙 활용의 문제가 파생어 형성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기재형 설정 문제라든지 불규칙 활용형을 어휘부에 등재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파생 형성과 관련된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을 파생시키는 파생 접사의 기재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파생어 형성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제 누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건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기저형을 복수로 설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복수로 하든지 뭐 할 수 있는 복합 형식으로 할 수가 있겠는데, 복수로 만약 설정했다고 했을 때 짓이라는 접두사가 여기 어떻게 결합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두 개의 이 형태에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 짓이라는 접두사가 결합된다고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전혀 논의를 해보지 않았는데, 이 기저형을 복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접두 파생을 기술하기가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합 기저형을 설정하면 접두 파생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예컨대 그 불규칙 활용형들이 모두 다 그 어휘부에 등재된다는 입장을 취한다면 이
수럽의 이 기저형은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도 문제가 되지만 이 접두 파생을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기술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럽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기저형을 복수로 잡는 방법, 기저형을 복합 형식으로 잡는 방법, 그 다음에 기저형 불규칙 활용형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다 어부에 등재된다고 보는 방법 등이 있는데, 파생어 형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저형을 복합 기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무난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생성 이론적 바탕 위에서 소위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던 것을 다루게 되면 그것이 파생어 형성과도 관련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약간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규칙 활용과 관련되는 몇 가지 측면을,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을 가져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 삼아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런 불규칙 활용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언어학 용어들을 한국어의 사정에 맞게, 물론 이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또 해오기도 했습니다만, 한국어의 이 사정에 맞게 정의하는 문제는 우리가 또 계속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어떤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으면 그것이 언어 현실과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때에는 그런 주장이 다른 분야와 상충되는 측면은 없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불규칙 용언에 대한 불규칙 용언의 어간의 기저형 설정 문제가 파생어 형성과도 관련이 된다는 예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한쪽에서의 어떤 해결 방안 또는 새로운 주장이 다른 쪽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다른 쪽과 어떤 상충되는 면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악의 큰 현안 중에 하나가 통사론적 관점에서는 활용이 부정되기도 하고, 활용이나 활용형이 부정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이제 생성 이론이 들어와서 통사론을 연구하면서 제기되었던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태론이나 의문론적 관점에서 보면 활용형이란 언어 단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활용형이라는 것이 화자들에게 분명하게 인식되는 언어 단위라는 점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통사론적 관점과 형태론 및 의문론적 관점 간의 상충이 있게 되는데, 이런 상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고,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계속 그 해소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임옥민 선생님께서 재구조화라는 방법을 가지고 이런 상충을 해소해 보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통사적 구조상으로 하나의 단어로 묶일 수 없는 요소들이 재구조화라는 장치에 의해서 하나의 단어로 묶여서 활용형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보더라도 활용이라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해서 자립 형식을 형성한다는 활용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또 의문이 제 나름대로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제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과 불규칙 활용에 대한 통시적인 고찰까지를 포함해서 한국의 불규칙 활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석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